지금부터 사법정책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방안 공동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동학술대회 전체 사회를 맡은 사법정책연구원 이재찬 연구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시는 내외 기빈 여러분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공동학술대회를 시청해 주시는 각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공동학술대회 주최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홍기태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인사말을 시작했는데 마이크가 안 켜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사법부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기상 의원님, 전주혜 의원님, 그리고 참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전념을 다하고 계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한기정 이사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과 참여를 해주시는 각계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10년째 예비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고, 법원도 2013년부터 일정한 경력을 갖춘 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의 법조 일원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법조 일원화 제도는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성품,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갖춘 법관을 선발하여 좋은 재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법조 재직 연수가 현재 5년에서 내년에는 7년으로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법관 임용 제도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 제도, 재판부 구성 및 운영 방식 등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서 큰 폭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기존의 법관 지원 현황에 비추어 보면 법조 재직 연수가 7년 이상으로 상향될 경우 법관 필요 인력의 수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조 일원화 제도 도입 당시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 경력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법조 일원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훌륭한 자질을 갖춘 법관이 임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설정된 법조 재직 연수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법조 일원화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기존의 도제식 시스템과 법관 인사를 전제로 한 법관의 전문석 확보 방식은 대폭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신규 법관 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갖춘 법조 경력자의 지원을 유도하고 적합한 지원자를 법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성에 맞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변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논의될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는 우리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30년간의 사법인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선발하는 법관 임용 제도에 관하여 법원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법학교육계, 법조단체,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흔쾌히 사회와 발표를 맡아주신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최기상 의원님께서는 오늘 직접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하여 주실 예정이었으나 의정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영상으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공동주최로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어 무척 뜻깊습니다. 홍기태 원장님, 한기정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사회와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님들,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월부터 실시된 법조 일원화 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을 임용하여 더 좋은 재판과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조 일원화 이후 지원자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판사 신규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조 일원화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만큼 우리나라 법조 환경에 걸맞으면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은 선출되지 않고 선발됩니다. 사법의 본령은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이기에 법관의 선발 과정은 민주공화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법관들의 풍부한 경험과 공감 능력, 법관들 상호 간의 원활하고 치열한 소통만이 국민의 법감정,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법원, 학계, 언론 등 각계의 전문가분들께서 모두 모인 자리인 만큼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저도 법조 일원화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께서도 의정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영상으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 일정 관계로 영상으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님,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내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1년 법원 조직법 개정으로 법조 일원화 제도가 도입돼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법조 일원화는 다양한 경력과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서 법관 서열화 문제의 완화와 재판의 국민 법감정 일치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조 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우리 법원은 우수한 법조 인력 지원자의 부족으로 인해 판사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년부터는 필요 법조 경력이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돼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현행 법관 임용 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안을 점검해 볼 시기입니다. 지원자의 실무 능력, 성품 등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필요 법조 경력 기간이 현실적인지, 또 법관 임용 지원에 장애 요인은 없는지 등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최근 저도 이와 관련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도 관련 법 제도 정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도 경청하고 법안 심사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 제도의 최종 지향점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법부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공동학술대회 공동주최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기정 이사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정책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방안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축사를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동학술대회는 법조 일원화 시대에 맞는 법관 임용제도에 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갓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률가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던 법관 임용 방식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시와 함께 크게 바뀌었습니다.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최소 법적 경력이 2011년 3년에서부터 현재는 5년, 내년부터는 7년으로 늘어납니다. 법관이 되기 전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질이 검증된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함으로써 재판의 질을 높이자라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 일원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려면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경험을 쌓은 법률가들이 법관 임용을 꿈꾸지 않는다면 법조 일원화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그간 적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으로 높이 평가받아온 우리 사법 서비스가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법조 일원화 시행 10년에 이르렀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현실 인식에 기초해서 제도와 정책을 재검토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공동학술대회는 적절한 경험과 경륜, 우수한 자질을 가진 법률가들이 법관으로 지원하고 법관이 되어서 그러한 경험과 경륜, 자질을 재판에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에 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적정 법적 경력과 법관 전문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법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여러 곳에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공동학술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그간의 경험을 널리 나누고 그에 바탕을 둔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공감대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크게 희망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또한 오늘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미래의 법관을 포함한 다음 세대의 법률가들을 양성하는 데 저희 법학전문대학원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이끌어 주실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제1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주제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시어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주제는 법관 임용제도 평가와 적정 법조 경력입니다. 한 분의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두 분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제1주제 발표 및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신 남영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영두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하신 후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2005년부터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 오셨고 2020년 2월부터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제1주제 발표자 토론자분들은 남영두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영두 원장님께서 제1주제 발표 및 토론의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남영도입니다. 1주제 발표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로 계신 김신유 판사님이십니다. 토론은 두 분이신데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님이십니다. 법무법인 오른하늘의 최재훈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제1주제가 60분간 진행될 예정인데 발표자께서는 30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두 분의 토론자께서는 각 10분씩 맞춰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온 김신유 판사라고 합니다. 이 발표문은 제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 책임자로서 진행했던 법관 임용과 관련된 보고서의 내용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관 인사를 해본 실무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연구를 위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해준 다양한 자료들, 그 자료들 중에서는 비공개 자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법정책연구원 내에서 자유롭고 또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연구 보고서를 냈던 결과를 이 뜻깊은 자리에서 조심스럽지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법조 일원화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뭐 다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은 법조 일원화 제도라는 것은 결국 변호사 등 기성 법조인으로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만 법관을 선발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제도적인 시발점은 2011년 7월 18일에 법원 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보유하면서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통산한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법관으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법관의 임용 자격의 최소 법조 경력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10년 이상 경력자만이 법관으로 선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개정 법원조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다만 부칙에서 이를 즉시 시행하지는 않고 2013년부터 3년, 2018년부터 5년, 2020년부터 7년, 2022년부터 10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칙 조항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단계적인 상향이 되다 보면은 특정 연수원 기수나 특정 로스쿨 기수의 경우에는 그 해당 최소 법조 경력 요건을 채우자마자 바로 그 다음 해에 또 이 최소 법조 경력 요건이 이 상향이 됨으로써 상당 기간 동안 신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해에 처음으로 법관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그 특정 기수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계단식으로 올리면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특정 기수에 있어서 계속 불이익이 지속되는 그런 문제가 발견되자 2014년 1월 달에 부칙을 개정해서 현재와 같이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2년부터 7년, 2026년부터 10년으로 상향되도록 그 부칙 규정을 일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이 정도의 어떤 그 계산도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반증하고 있는 그런 부칙의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법조 일원화의 의의는 기존에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법연수원을 마친 갓 이제 법조에 진입한 젊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소위 말하는 법관 즉시 임용 제도에서 이제는 실력과 성품이 검증된 기성 법조인 중심으로의 그 법관 임용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무 능력 그리고 성품, 법관으로서의 소명 의식까지 다 갖춘 그런 분들을 충분히 검증을 해서 법관으로 임용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더 좋은 재판과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위한 인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지원자의 실무 능력과 성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법조 일원화가 성공을 하려면 그 지원자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관직 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임용 제도와 임용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조 일원화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전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임용제도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종전에 문제가 많다고 항상 지적을 받아왔던 법관 즉시 임용제도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의 성적을 일정한 기준으로 합산한 종합 성적을 기준으로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성품을 심사해서 법관을 선발하였습니다. 가장 주된 기준이 성적이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대부분 본인이 당락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요. 근데 다만 법조 일원화가 도입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한계를 노정하였기 때문에 2012년까지만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도로서 이제 1990년 경부터 처음 도입된 재야 임용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법관 즉시 임용 제도만 있었는데 이것과 병행을 해서 변호사나 검사 경력자도 1990년부터는 법관으로 임용될 수가 있었는데요. 2006년 이전까지는 이제 공모 방식이 아니라 사전 문의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이때도 뭐 마찬가지로 성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적은 인원만 선발을 했었고요. 근데 2006년부터는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면서 공모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 제도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전담 법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담 법관 제도는 이제 20년 이상의 장기 경력자 중에서 민사 소액이나 민사 단독 사건만을 전담시키는 사건이 그런 제도이고 법원을 옮기지 않습니다. 다른 법관들과 달리 특정 법원 한 곳에서만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영미식의 그 법조 일원화 제도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제도이긴 한데요.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2명에서 4명만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법률 서면 작성 평가, 그리고 필기 시험과 실무 능력 평가 면접, 실무 능력을 또 검증하는 면접은 생략하고 에세이나 기타 인성 면접 등만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법조 일원화의 원형에 가까운 것이지만 특정 법원 한 곳에서만 근무하고 또 민사 소액, 민사 단독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현행 지금 다른 일반 법관들 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 경력자들을 사실 지원자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매년 2명에서 4명밖에 선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어떤 그 영향력은 큰 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시점에서 가장 메이저 제도는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990년에 도입된 재야 임용 제도가 2013년부터는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제도로 변경이 되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06년부터는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시는 도표와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부족한 것 같고요. 혹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시면은 내용이 상세하게 상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백화점식으로 모든 절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법률 서면 작성 평가라는 것은 일종의 기록 필기 시험입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이제 임용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임용 신청을 하고 나면 서류전형평가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발 예정 인원의 몇 배수를 뽑게 됩니다.
그에 관한 의견을 작성해서 이제 법관 인사위원회에 그것을 보고하면 법관 인사위원회에서 그 몇 배수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능력 평가 면접 시험을 보고 인성 검사, 법조 경력 면접, 또 중간 심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절차가 다양합니다. 최종적으로 대법관 회의 임명 동의까지 거쳐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무튼 갖춰야 할 형식적인 절차는 지금 법조 일원화 국가에서 법관을 선발함에 있어서 갖춰야 하는 어떤 그런 전형들은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지금 사실 법조 일원화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성품이라든지 소명 의식이라든지 이런 정성적 지표에 관한 평가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질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수의 지원자들 중에서 또 다수의 법관을 선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한계 때문에 정성적 지표는 적극적인 요소로 고려되기보다는 강화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그 네거티브적인 소극적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유능성 지표인 법률 서면 작성 평가라든지 실무 능력 평가 면접, 그러니까 필기 시험, 기록 필기 시험과 또 실무 능력, 그 법적 지식을 알고 있는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은 임용제도의 형식적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애초에 법조 일원화를 도입한 취지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발표문에 쓰지는 않았던 도표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제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지금 메인 우리 법원의 법관 임용 제도에서 2018년에 이제 임용 절차를 거쳐서 최종 임용된 현재는 판사님들이시죠. 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엇이 가장 우려스럽냐, 현재 이 임용 제도에서 무엇이 가장 걱정거리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압도적인 다수가 지원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현재 소속 기관에서 받게 될 불이익, 뭐 승진이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법원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뭐 명예롭게,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처럼 명예롭게 생각하거나 축하할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될 그럴 우려,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또 수행하면서 실무 평가를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도 17%나 답변을 했었고요. 아무튼 평가에 대한 부담과 또 평가 그 지원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현 기관에서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렵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영국이나 미국의 현황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9%가 임용 절차가 너무 길다, 소요 기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기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표와 같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현재 이 임용 제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최종 이 절차를 다 거쳐서 법관으로 임용되신 분들이 답변하신 내용은 이와 같았고요. 아무튼 법관 임용에 지원했다라는 것이 현재 소속 기관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유념을 해 보아야 할 그럴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글씨가 잘 보이시진 않겠습니다만은 미국은 과연 법관을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시험 형식의 전형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요. 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친소 관계가 어떤 법관 지원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회 전반의 신뢰가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 같은 경우도 그렇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법관 임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공과 사가 확실하게 구별된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법관직을 명예롭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율을 유지한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현황과 달리 임용을 지원했거나 탈락했을 경우에 기존 소속 기관에서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점도 우리와는 지금 다른 상황이고요. 이러한 어떻게 문화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지원 수준이 높은 수준의 지원율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성과 균형을 법원 구성에 있어서 중시하고요. 또 법관 지원자 평가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법원행정처
같이 어떻게 보면 대법원 산하 기구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위원회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지원도 인적 물적으로 충분하고 또 어떤 지원자에 대한 평가 기간도 상당히 충분히 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 비해서는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독립된 법관 인사위원회라는 곳에서 법관 임용 절차를 주관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법원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법관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상급 법관을 선발할 때에는 뭐 필기 시험을 면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도 매우 다양하고요. 면접 방식도 다양하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법관의 다양성 확보 정책을 명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을 못했던 것이 법관의 다양성이라는 어떤 그 항목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다양성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법관의 다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 정책도 열심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법관 유도를 위해서, 법관직 지원 유도를 위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전 그 사법 시험 그리고 사법 연수원 성적만 가지고 뽑던 법관을 선발하던 그런 제도와 유사하죠. 여기는 이제 법조 일원화 국가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은 일단은 사법 시험 성적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면접 대상자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지만 일단 면접 단계에 접어들면은 더 이상 기존의 시험 성적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 결과만으로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능성 지표와 정성적 지표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법원 법관 아까 이주제 발표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전문법원 법관 선발 경우에는 또 좀 그 나름의 특별한 절차를 두어서 성적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전문법원 법관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임관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은 이제 변호사 임관 추천위원회, 또 하급재판소 재판관 지명 자문위원회라는 이런 독립적인 변호사 단체가 주관이 된 조직이 있어서 그 변호사 중에서 법관으로 지원을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변호사협회 산하 단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분에 관한 정보라든지 평가를 하여 법원에다가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행 법관 임용제도, 그러니까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제도겠죠. 현재 올해까지 2021년까지는 이제 5년이고 2022년부터는 이제 7년으로 상향될 것으로 현행 법 하에서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일단 간단히 평가를 해보자면은 일단 향후 만약에 현행 법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이 10년으로 상향된다라면은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등 성적은 지금보다 더 줄이거나 아예 뭐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성적은 예전 법관 즉시 임용제도 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적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법관 인사의 특성상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제한적으로 열람한 결과로는 상당히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것이 10년으로 상향된다면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이 10년으로 상향된다면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독일의 예를 참고해서 그 성적을 만약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 단계를 면접 대상자 선정 단계까지만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 서면 작성 평가, 이것은 결국 기록형 시험을 통해서 어떤 서면을 작성하는 능력을 필기 시험인데요. 10년으로 만약에 상향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 능력 평가 면접도 지금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이제 당락에 있어서 근데 지금 문제도 너무 어렵고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문제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의 정오답을 가리는 것보다는 너무 복잡하지 않은 여러 개의 기록을 제시해서 실무 능력을 검증하고 문제도 실체법, 절차법 지식을 확인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한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능성 지표의 평가 담당 주체 중에 아까 이제 초반에
그 임용 예정 인원의 몇 배수를 뽑는 서류 전형 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임용 절차 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 단위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임용 지원자들의 어떤 제출한 서류라든지 그 커리어를 판단하는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이것도 뭐 인사정책의 특성상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매우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인 위원회 수를 좀 더 늘리고 임기도 1년 이상으로 연장해서 전문성을 좀 제고하고 충분히 어떤 이 서류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성적 지표와 관련해서는 현행 의견 조회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 임용에 관한 의견란이나 평가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저도 곤란하지만 향후에 법조 일원화가 더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든지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듯이 우리의 경우에도 대한변협을 통한 의견 조회의 체계화 및 실질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대한변협 산하 조직인 법조일원화위원회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겠고 또 아까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지금 지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현실적으로 임용 지원 사실이 본인의 소속 기관에 알려지는 것이 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변협을 통해서 이 의견 조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라는 그것을 강화하더라도 그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문화 하에서는 법관 임용 지원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보안을 특히 유지할 필요가 불가피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선 법원 재판부를 통한 의견 조회 활성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게 뭐 모든 법정에 들어오시는 모든 변호사님들을 상시적으로 뭐 평가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일회적인 어떤 그 지원자에 대한 평가보다는 어떤 특이한 사항, 그러니까 긍정적 또는 부정적 특이사항이 존재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모든 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특이사항이 존재하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만 등급을 기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금 예비 지원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법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냐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제안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네. 정성적 지표와 관련해서 이런 개선점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또 의견 조회의 범위의 확대 및 전문화 제고 현재는 이제 의견 조회, 그러니까 뭐 레퍼런스 체크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정 참조인이라고 해서 4명, 그러니까 직근 상급 관리자 2명, 동료 또는 부하 직원 2명 이렇게 4명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의견을 묻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규모가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 참조인 수를 좀 상향해서 의견을 많이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조 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뭐 보시는 표와 같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에 비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눈에 띄게 어떻게 보면 법관 임용에 실제 임용된 법관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에 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고 사실 뭐 어떤 요인이 결정적이다라고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수의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 지금 지원자 수, 경쟁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족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공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대외비로 묶여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원율도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법관 공석 대비 지원자 수의 비율, 그러니까 경쟁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지방법원 부판사 같은 경우는 50대 1, 70대 1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뭐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합니다만은 영국과 미국보다는 현저히 낮은 편이고요. 그 지원자들 중에서 법조 경력을 따져 봤을 때, 그러니까 경쟁률은 제시를 못하지만 그 지원자들 안에서 그 지원자들의 법조 경력은 대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데 10년 이상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원형으로 삼고 있는 10년 이상자들을 뽑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로는 10년 이상자가 지원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고요. 이것은 계속 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임용자들, 최종적으로 임용된 법관들 중에서도 10년 이상자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법조 경력이 늘어날수록 법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사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법조 경력이 늘어날수록 법관 지원을 안 한다, 다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그 회기 분석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1년 7월에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에서 과연 10년 이상 경력자들만 법관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면서 과연 지원자들이 충분히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법원의 인사 및 재판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불분명하고요. 오히려 부칙을 통해서 이것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3년, 5년, 7년, 10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되도록 규정한 것은 이걸 즉시 시행하면 이렇게 10년 경력자들로만 뽑게 하면은 충분한 지원자가 몰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조 경력, 법조 일원화 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10년 특히 주법원 1심 판사 같은 경우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10년 51개 주 중에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주는 8개 주에 불과합니다. 주법원 항소심 판사의 경우에도 많지가 1심보다는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비율은. 영국 같은 경우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다양한 종류의 법관을 선발하고요. 고위 법관도 7년밖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1심 판사의 경우 5년만을 요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령을, 법관들의 연령을 다양성의 한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표와 보시는 바와 같이 5년 아니면 7년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법조 일원화 국가는 아닙니다만 3년 내지 5년 정도는 예비 법관으로 근무하고요. 대체적으로 30대 중반에 종신 법관으로 임용이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법관 선발 절차를 이원화해서 7년 또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사실 좀 재미가 있는데요. 그 2013년까지는 이제 법조 일원화 제도와 법관 즉시 임용 제도를 혼용하고 있는 부분적 법조 일원화 제도를 취하다가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면적 법조 일원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요구하는 법조 경력을 종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10년으로 못을 박았는데요. 네덜란드는 오히려 6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축을 통해서 젊고 유능한 법관이 유입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는 유럽 대륙에서 유일하게 전면적 법조 일원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오히려 우리와는 반대로 91년도부터는 이제 부분적 법조 일원화 제도, 그 사법 연수 허가 시험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된 제도 변경의 목표로 제시되는 것은 법관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법원의 노령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다양화와 노령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일단 2, 3년 차, 5년 차, 7년 차, 10년 차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10년 차가 경과하면은 대체적으로는 전직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신 변호사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기존의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간과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점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행 법관 관련 통계를 보시더라도 10년 사이에 연령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퇴직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에 일반 법조 경력 임용자들의 평균 연령도 30대 중반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들의 평균 법조 경력도 6년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집업부장 부임 및 전부 인사에 미치는 영향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7년이나 10년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에서 연달아서 근무하게 되는 그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표고요. 간단한 그 구체적인 설명은 발표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수 및 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보수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연금 같은 경우는 법조 경력을 더 많이 요구할수록 연금 지급받게 되는 연금 액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선행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작년에 신임 법관과 전국 법관 대표의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판사 임용의 10년 법조 경력 요구가 적절한가에 관해서는 양 집단 모두 부적절하다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0년이 과도하다라는 그런 답변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법관으로 전직할 필요성이 낮다라는 그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너무 법관들이 높아진다라는 답변도 상당히 높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10년 기준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5년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양 집단 모두에서 답변을 하였고요. 10년 기준이 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10년 기준이 오히려 적절하다. 10년 기준이 약간은 부적절하다라고 답변한 그룹이었고 10년 기준이 이제 적절하다라고 답변한 그룹들은 그것이 법조 일원화의 취지에 부합한다라는 그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0년 기준은 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이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더라도 10년 기준은 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설문조사 결과 또 신임 법관들이나 전국 법관 대표의 법관들도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시사점인 과연 이 10년 기준이 연령 측면에서의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은 무조건 40대 이상으로만 구성되어야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할 것인가, 젊은 사람들은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국민들은 여전히 법원과 법관에 대해서 예전처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상세한 판결문을 쓰고 또 가급적이면 합의부에서 어떻게 보면 경륜이 풍부한 재판장과 또 아직까지는 어떤 패기와 체력이 넘치는 젊은 판사들이 하나로 합심하여 이렇게 재판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경력자들로만 40대 이상들로만 법원이 구성될 경우에 이런 기대를 모두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준도 많고 비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 가장 적절한 대안은 5년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이 5년이 가장 적절하다는 답변이 많았었고요. 다만 뭐 이거 역시 잠정적인 결론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력 그리고 성품 모든 것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법관들로부터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너무 과도해서 인재들이 유입되지 못해서 오히려 좋은 법관들이 많이 임용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좋은 재판이라는 목적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현재 이 기준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닌지 지금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제 이루어진 지 10년이 된 이 시점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뒤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라면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마무리했고요. 본 발표 역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방대한 자료와 또 구체적인 사례, 또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서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종철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연세대 법조는 김종철입니다. 김신유 부장판사님께서 그동안 오랜 기간 맡아오신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핵심적으로 법조 일원의 배경과 법관 임용제도 그리고 적정 법조 경력에 대해서 요약해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당위적으로나 실정적이거나 실용적인 방법론을 활용을 하셔서 엄정하게 결론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서 큰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원론적으로 경청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 토론은 조금 그 부분들을 좀 이론적으로나 그리고 논리적으로 좀 보완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그 법관 임용 제도하고 적정 법조 경력을 논하기 위한 당위적 전제, 현실적인 필요, 사법 행정적인 인사 제도와 관련된 필요 외에 당위적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법 체계, 특히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법관의 헌법상의 지위와 역할 기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발제자께서는 이 법관 임용제도 논의의 어떤 전제로 좋은 재판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시고,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 능력, 훌륭한 성품,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논변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이 논리들은 헌법적으로 103조가 요구하는 법관의 헌법상의 지위와 역할 기대에 각각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3조에 의하면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정통하여야 하며, 즉 헌법과 법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법관으로서 양심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즉 올바른 직업적 양심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심판을 하는 것은 최고 중요한 가치가 독립성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의 덕목을 갖추어야 할 것을 헌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조금 보연해서 설명을 보면 그동안 헌법 및 법률 전문성과 관련되어져서 뭐랄까 좀 미시적으로 보면 법률 전문성에 너무 집착해서 헌법 전문성은 조금 소홀히 되어 온 경향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 헌법재판제도가 도입되면서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전유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져온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이 법률의 해석 적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법권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법률의 해석 적용이어야 하고, 그래서 헌법 전문성이 법률 전문성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소홀히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법관 임용 제도와 관련되어져서도 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방법들이 고민이 되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관 임용 제도가 일원화의 영향으로 경력직 법조인들 중에서 뽑게 하는 그 측면들이 고려되어져야 한다면 이 실무 능력이라거나 헌법 및 법률 전문성도 새롭게 시험을 통해서 뽑는다거나 이런 방식은 원래 체계 정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고, 기성의 그 법조 경력들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평가를 능력 평가를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뭐 시험을 친다거나 새로운 지식을 평가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법조 활동들을 해온 그 다양한 경력들을 제출하게 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평정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기준에서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직업적 양심과 관련되어지는 것인데요. 이분과 관련되어져서도 법관 임용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결국 정성평가에 의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은 기성 역시 법조 활동의 결과들, 경력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실무에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관에게 요구되어지는 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태도가 소위 법실정주의적인 어떤 그런 형식 논리적인 어떤 법리 전개에 능통한 그런 것들만으로 오해되어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법률 해석은 물리적 해석이나 논리적 해석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 법이 만들어진 그 주관적 역사적 어떤 기초 그리고 그것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회적 맥락과의 끊임없는 상호관계 속에서 그 상대적인 의미들이 규정되어지고 그래서 시대적인 어떤 그 법 감정과 시민들의 어떤 법 의식과 유리되어지는 그런 법 해석은 시대착오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축소 해석되어지거나 배척되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형평관념에 입각한 그런 상식에 부합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 해석 적용들이 이루어져야 해서 법 해석과 관련된 관점, 일관된 관점, 통일된 관점을 그 사람들이 가져왔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고려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해석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을 채용하는 사람들로 법관들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의 어떤 법관에 요구되어지는 그 실무 능력이나 덕목들이 너무 그런 조금은 협회한 법률 해석관을 요구하거나 혹은 법률 해석의 어떤 일관된 관점이 개인에게는 없고 사안별로 따라서 들쭉날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원칙한 법 해석 적용관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양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법관들은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법관들이 요청되어지는 것이지 매우 통일되고 획일되어져서 뭔가 그 안정성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어떤 시대적 요구나 입법의 정책적인 고려들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지는 그래서 시대와 호흡하는 살아있는 어떤 법률 해석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면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의 법관에 요청되어지는 덕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법부, 법원의 어떤 이미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그 임용 방법들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법관에 대한 기대되는 독립성에 있어서는 법적 전문성이나 직업적 양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어떤 법률 지식적인 차원보다는 인권과 민주공화적 정치 질서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감수성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그 정성평가를 요청하는 것이어서 평가에서 기준으로 작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임용 신청을 하는 법조 경력자들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해왔느냐라는 실적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야 하고 그 실적을 평가할 때도 한정력, 즉 사법 과정에만 너무 국한되어진 그런 법조 경력들만 획일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조 일원화의 근본 취지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 즉 법관의 어떤 다양성 요청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고려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뭐 한 가지 제가 시간 제약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최근에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력 거부와 관련된 병력법 해석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그 전원합의체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거기에서 소수 의견으로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었던 의견들을 보면 그 의견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양심적 병력 거부는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마치 예외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법 해석인 것처럼 하는 의견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지만 헌법에서 양심의 요구라는 양심의 보호라는 것은 양심이 우선 원칙이고 그것을 제한하기 위한 국가 안보 상의 요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거꾸로 전도되어져 작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석되어 온 이유는 법관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조금은 소홀히 되어 온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우리 법관 임용 제도에서도 이 부분들이 조금은 보완되어 줄 수 있는 고려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제약을 가져서 1분만 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관 임용제도 자체와 관련되어져서 발제자께서 해주신 구체적 제안들의 방향성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기존 제가 조금 전에 기준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존 실적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려들을 보완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는 서류 전형위원들이나 지정 참고인 제도들 방식 매우 좋은 방식들인데 이것들과 관련되어져서도 조금은 그 지정관리인 제도를 지정관리인 제도 자체를 좀 확대할 때 그것들이 하후에 그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평가한 사람들이 연관관계가 어떻게 나중에 사후에 검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장기적인 구조적인 구조 속에서 이것들이 도입이 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서류 전형위원들의 어떤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을 늘리고 임기를 늘리고 또 그 3분의 1씩 개임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안을 했고 발제자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조 경력과 관련되어서 현실적 요구에 따라서 법조 경력 요구 부분을 10년으로 획일화해서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 그 부분들을 그러면은 완전히 완성되기도 전에 일괄적으로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발제자께서 주신 제도 중에 비교법적 제도 그 자료 중에 보면 18페이지, 19페이지 미국의 어떤 경우들인데요. 10년 격조 경력을 요구하는 주들이 숫자적으로는 적습니다. 1심의 경우 8개 주에 불과하고요. 항소심의 경우에는 조금 더 늘어나서 13개 줍니다.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심을 담당하게 된 판사의 경우에 좀 낮추더라도 2심을 바로 담당할 수도 있는 법조인 경력은 에서는 10년을 여전히 요구하는 등 이런 좀 이원화나 다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한 가지 더는 숫자는 작지만 미국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표적인 그 주는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입니다. 이 두 주에서 다 1심, 1심하고 항소심 다 10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미국적 특성을 이제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참조할 만한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법조인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애당초 저희가 10년 전에 개혁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10년으로 설정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법제도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해서 10년을 이상적으로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많은 진전이 있고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불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년 문제도 거기에 문제 똑같이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10년 부분을 좀 이원화하건 일정 부분 단축을 하더라도 사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즉 하급심 강화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조 경력만 일부 미시적으로 손대는 방식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법관 임용 제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반헌법적일 수 있는 착각이다. 오히려 현실은 다양해야 하고 일정 부분 오류가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맞고, 그래서 마치 그럴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객관성이나 공정성의 도구만을 들여서 특히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달성하려는 하는 법관 임용 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최재훈 변호사님께서 그 우리 발제자의 답변 시간도 필요하니까 한 5분에서 7분 내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많은 부분은 이제 토론문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다소 논리에 비약이 있더라도 이 시간 관계상 이제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은 최대한 단축시켜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3년 차로서 이제 비교적 최근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조인이고, 또 이제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 이제 지원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 지원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를 이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저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그 법조인들이 오늘의 주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현실적이고 현장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잠재적 지원자의 입장에서 저와 주변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보충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 이제 발제자께 질의를 드리는 방식으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현행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방식에 관하여서 저는 그 법관 임용 평가 방식을 좀 더 객관화하고, 그리고 평가 요소별 세부 반영 비율이나 배점 등이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선 그 예비 지원자들의 입장에서 그 예비 지원자들이 경력 법관 지원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짚어보면요, 제가 토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그 주변에 그 경력 법관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해봤는데요. 그 유독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궁금해하고, 심지어는 뭐 대신 좀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 과연 법관 임용 절차에 있어서 그 법조인이 되고 난 이후의 경력이나 성취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반영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처럼 경력 법관 임용 절차를 그 지원하려고 이제 고려 중인 일선의 변호사들은 자기가 이제 법조인이 되어서 쌓아온 경력들이 그 임용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가 되는지, 그리고 임용이 된 이후에도 그 분야의 지식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와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도 이제 발제자께서도 참여하시고 이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바 있는 그 법조 일원화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라는 가명물에 따르면 그 전문 법률 분야의 지식과 경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그 법조인들의 법관 임용 지원 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 법률 분야의 지식과 경험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수록 그 많은 그 예비 지원자들이 그 경력 법관 임용 절차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아직도 그 많은 예비 지원자들이
그 전문 분야의 지식과 경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그 경력법관 선발 결과에 비추어 보면은 그 임용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이제 실질적인 법조인 이후의 법조 경력을 세부적으로 평가해서 법관을 선발한다고 보이기보다는 그 재판연구원이나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등 특정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우대해서 선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하는 외관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은 그 2015년부터 19년까지 신규 임용된 경력법관 500명 중에서 그 재판연구원 출신 142명, 그다음에 대형로펌 출신 145명, 뭐 그리고 검사 출신 포함해서는 60%를 넘어간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다른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이 경력법관 임용을 지원을 망설이게 되는 좀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검찰이나 그 재판연구원 대형로펌 이걸 소위 검클빅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검클빅 같은 경우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적에 따라서 그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법조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진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진로를 거친 법조인들이 이제 경력법관 선발에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는 그 법조인이 되기 이전에 이제 학업 성적 순으로 결정되었던 진로가 그 경력법관 임용 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그 애초에 그 뛰어난 소양을 갖춘 지원자들이 그 재판연구원이나 대형로펌에 많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경력을 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을 고려해도 그 경력법관 임용제도에 대한 그 지원을 망설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임용 절차상 세부 평가 인자나 그 배점 등이 명확하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제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보통 지원자들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보더라도 그 변호사 자격 취득 이전의 학업 성적이 그 자격 취득 이후의 법조 경력과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항목이 평가되는지 그런 내용을 세밀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분야에서 이제 경력을 충분히 쌓은 그 예비 지원자들, 자신감 있는 지원자들조차도 이제 경력법관 임용 지원을 망설이게 되고, 또 그렇게 망설이게 되니까 오히려 경력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그 지원풀이 더욱 특정 경력 출신의 법조인으로 한정되는 그런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문제의식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제 경력법관 임용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그 임용 과정에서 평가 방식을 객관화하고 그 평가 인자별 반영 비율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법관 임용 과정에서부터 그 지원자들이 법조인으로서 어떤 사건을 담당했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이런 실제 경력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 지원자의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원자들에게 그 평가 방식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제자께서도 이제 비교 분석해 주신 바가 있는데, 그 변호사 임관 추천위원회나 뭐 별도의 자문위원회 등 전문적인 독립위원회를 두고 그 지원자의 자격을 평가하고 있는 그 영미나 일본의 임용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발 이후에도 이제 지원자들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 인사제도와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법조인화 제도가 취지가 그 법조인으로서의 전문 지식과 함께 그 사회인으로서의 사회 경험도 두루 갖춘 법관을 선발하겠다는 것이니만큼, 과거처럼 이제 영수원 성적 순으로 이제 법관을 선발해 오던 방식이 단순하게 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업 성적 순으로 대체될 뿐인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은 그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도 이제 잠재적 지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발제자께 그 법원에서 경력법관 임용 시의 평가 요소 개선이나 그 세부 반영 비율 같은 것을 채점 기준 등을 공개하는 거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것이 있는지와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적정 최소 법조 경력 관련해서는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5년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원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연차별 업무 수행 모습을 되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그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넘어가고요. 그 법관 임용 시에 이제 지나치게 장기의 법조 경력을 요구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현행 제도상으로는 당장 내년부터 이제 최소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만이 판사로 임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처럼 일괄적으로 7년 이상의 장기 경력을 요구하게 되면은 그 지원자 수의 감소 및 업무 수행 역량 저하가 필연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7년 차 이상의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그 대체로 본인들의 진로를 이미 확정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지위도 그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제 선임 변호사 내지는 파트너 변호사의 위치에 있게 되고, 그 개업을 했을 경우에는 대표 변호사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 그 급여의 측면에서 보거나 아니면 그 지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직을 원할 변호사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4년 이상, 제가 알기로는 4년 이상 배석 판사로 그 법원 조직의 일선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새로운 조직 문화에 이 시점에서 다시 적응해 나가기를 원하는 변호사들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플랜 B로서 법관 임용을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7년 차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그 법관 임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법관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는 잘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원자들의 평균 연령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변호사 시험 그 합격자 평균 나이가 만 32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경력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원자들의 평균 나이가 보통 이제 만 38세에서 39세 정도가 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그 법원이 전체적으로 고령화돼서 청년층의 의견이 과소대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적정한 최소 법조 경력 제한 기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물론 모든 법조인을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여러 의견 취합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그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토론자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헌법 전공자이신 김종철 교수님께서 법관 임용제도의 헌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최재훈 변호사님은 또 잠재적 지원자로서 현실의 목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잘 들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강지웅 판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듣지 않고 우리 열린 결말로 일부 세션을 마치려고 하는데, 강지웅 판사님의 질문 지금 저기 떠 있나요? 한번 제가 읽어드림으로써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법조 일원화 시대를 맞아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정한 법관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달성해야 할 법관 정원, 현원의 목표 수치와 현행법상의 최소 법적 경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다 숙제로 안고 일부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1주제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1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3시 35분부터 이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편히 휴식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가 테이블은 출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